일단 단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아주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면세점 증여라고 하는데요. 내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까지 이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 범위만큼만 증여를 했을 때 세금 없이 내가 충분히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까지 총 4번의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긴 호흡으로 세금 없이 확보한 자금이 본인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사회에 진출하거나 이 결혼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유용한 자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부유이전 확장판이라는 책을 써서 그동안 이 강의나 칼럼이나 혹은 책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서 효과적으로 세금 부담 없이 쉽게 상속과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정책이 매년 바뀌는데 새롭게 바뀐 정책 중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일단 상속증여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이죠. 그래서 2024년 1월 1일 이후분부터에 대해서 혼인을 한다면 혼인일 전, 후 2년 해서 총 4년 동안 이 기존의 전통적인 증여재산 공제 10,000원, 또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 원을 별도로 해서 1억 원에 대해서 현금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분을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큰 이슈이고, 나아가서는 혼인뿐만 아니라 출산을 하더라도 요즘 이제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아침에 뉴스만 보더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 본인이 대통령이 위원장직을 맡고 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출산과 관련해서도 이 출산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에 1억을 증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이 전통적인 증여재산 공제 범위 이외에 추가적인 증여를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시행을 한 바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출산을 하든 각자 1억을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함과 출산을 하는 경우 각자 모두 통합적인 한도가 1억이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이 남편 입장에서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출산을 했을 때는 더 이상 공제를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 부부 가족 울타리 내에서는 총 2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세금 없이 안정적으로 증여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어떻게 써야 할까요? 대부분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 금전 거래가 있을 때는 차용증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반대요. 이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법적 서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용증을 굳이 써야 하냐? 내가 차용증 없이 자녀한테 돈을 빌려줘 봤는데 그 이후에 세무서로부터 전화 받는 바가 없다, 안전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용증을 쓴다는 의미는 이 거래 당시에 이 특수관계자 간에 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 이런 내심적인 상황을 외부 당사자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차용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세법에서 이런 규정 때문에 주장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연간 받아야 될 이자가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이 법정 이자율 4.6%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빌려주는 금액이 원금으로 봤을 때 약 2억 1,7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없으니 따라서 차용증도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 차용증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러한 내심적인 상황을 외부로 수면 위로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차용증이 주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를 하실 때에는 이 차용증을 반드시 쓰시고, 그리고 차용증을 썼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차용증에 대해서 공증까지 함께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세와 계산 구조가 완전히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고 세금이 상속세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증여를 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을 하죠. 반대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남겨준 재산 총액에 대해서 세금이 먼저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이 이 100억짜리 부동산을 자녀 4명에게 상속을 할 수도 있고 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억짜리 부동산을 자녀 4명이 각자 25억 원씩 균등하게 증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당 증여세는 약 8억 2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4명에 대한 증여세를 다 합산을 했을 때 증여세는 약 33억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 100억에 대한 세금을 먼저 이 상속세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상속인이 각자 이 상속 몫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100억에 대한 상속세는 약 44억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계산구조 차원에서 다음 달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에서 이 상속세를 좀 부담을 줄이고자 이 계산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이 증여세와 상속세의 계산구조가 완전히 반대가 되면서 이 상속세가 오히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여보다 상속이 좀 더 유리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구조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증여가 훨씬 더 세금이 적게 나오니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이 상속이 더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는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금액이 더 적게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서 공제 규정이 다양하고 공제 금액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증여재산 공제가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10년마다 한 번씩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를 새롭게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새롭게 갱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 상속세에 어떤 공제 규정이 있는지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내 거주자라면 기본 공제 5억 원,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했을 때 남겨진 이 예적금이나 보험금과 같은 금융재산이 있다면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영유한 가업을 내가 승계를 받는 경우에는 이 승계받는 가업에 대해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 계산 구조만 가지고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공제 금액까지 다 적용이 된 이후에 실질적인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내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부를 이전하는데 이 좋은 이 방법이 될지, 이 전략을 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단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아주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면세점 증여라고 하는데요. 내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까지 이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 범위만큼만 증여를 했을 때 세금 없이 내가 충분히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까지 총 4번의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한 번, 그리고 10살, 20살, 30살까지 총 4번의 증여가 가능한데, 현행 증여재산 공제 범위 상에서는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 받아가는 금액이 약 1억 4천만 원 정도 받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이 4%가량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약 2억 3천만 원가량 받아가는 금액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평균 결혼 비용이 약 3억 3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중에 대략 80% 정도는 전세금으로 마련이 되겠지만, 이 자녀가 30살이 되고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아주 긴 호흡으로 세금 없이 확보한 자금이 본인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사회에 진출하거나 이 결혼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유용한 자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고가 거래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일단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 저가 양도를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저가 양도를 하는 재산이 원래부터 세금이 없는 이 비과세 재산이거나, 혹은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특정 감면 요건을 갖춰서 감면을 적용받았을 때 세금이 없는 그런 재산인 경우에 이 저가 양도를 활용하면 오히려 단순 증여나 이 부담부 증여보다 더 낮은 세부담으로 재산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굳이 자녀한테 저가 양도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한테 판다고 하더라도 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여전히 양도세가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양도세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자녀가 일정 기준 금액보다 이 세법에서 허용한 수준 내에서 저가로 양도를 해서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부모님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양도세는 여전히 없을 뿐더러 자녀 입장에서는 단순 증여보다는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낮은 세부담으로 재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저가 양도를 판단할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양도하고자 하는 물건지가
이 비과세가 되거나 혹은 감면을 적용받음으로써 원래부터 이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운 물건지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생활비 방심하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이 생활비나 학자금, 부의금이나 축의금, 나아가서 혼수용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질세법에서도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각 가정마다 이 생활이 워낙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정량적인 금액을 열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이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지급하실 때는 이 세 가지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이 손자 손녀는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 손녀에게 학자금이나 혹은 생활비를 지급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법에서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비나 학자금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미 추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손자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들의 부모님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대를 건너뛰고 이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이 그 금액을 다 생활비로 쓰면 좋겠죠. 쉽게 말해서 거래의 진실성인데요. 만약에 생활비로 내가 받아간 금액 중에 일부는 실제로 생활비로 썼지만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의 예적금을 구성을 한다거나 혹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이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만큼은 비과세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생활비나 학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가 바뀌고 나서 올해 1년치 쓸 생활비나 학자금을 한꺼번에 몇 억씩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 당연히 받아가는 사람도 연말까지 이 자금을 모두 다 사용할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세무서에서 보기에도 이 내심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연초에 이렇게 비과세로 다 인정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따라서 이 생활비나 학자금을 가족 간에 이체를 할 때에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이 우리 가족이 다른 가정에 비해서 생활비 수준이 거의 2배 혹은 2.5배 가량 높은데 과연 이게 비과세 될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오히려 그런 정량적인 금액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시는지 먼저 판단을 하시고 자금을 이동하신다면 이 사후적으로도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